네, 머니올라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또 기다리셨을 연불리의 비밀 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주에도 또 이슈들이 많았고 네. 증시의 흐름도 또 약간 진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뭐 이번 주 들어와서는 좀 증시 분위기는 좀 괜찮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이제 네.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미국보다 부진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더 강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지금 거의 어쨌든 이제 주간 기준으로는 거의 8주째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2달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배경은 뭐 금리가 안정화되고 거기다가 이제 물가까지 안정화되고 또 연준 의장이 좋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랠리가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또 고객 예탁금이 한때 그 45조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이게 이제 53조까지 또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수요일 날 좀 갑자기 급락을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페덱스라는 이제 운송업체 실적이 네, 좀 안 네.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지려나?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미국이 약간 좀 기스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뭐 신고가를 좀 계속, 내면서 그쵸.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슈들은 되게 많았는데 결국 그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결국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잘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HMM이죠. 이제 세계적인 해운사 인수를 결국 이 할인그룹이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통과하는 그 배에 대해서 그 예멘 반군이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이제 이슈가 됐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증시 자체는 뭐 약간의 진폭은 있었지만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은 좀 이어졌다라고 좀 좋은 판단을 하고 쪽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증시의 증폭과 관련해서는 이제 코스피가 수요일에 2,600 이걸 돌파했는데 이 상승의 배경은 뭔가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금리랑 이제 경기가 두 가지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2022년도에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았을 때는 전쟁 나가지고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물가 오르니까 뭐를 했죠? 금리를 올렸죠. 이 두 가지 조합은 증시에 되게 안 좋아요. 금리 오르고 경기 안 좋아지고. 근데 사실 이런 조합이 별로 없는데 그 두 가지가 맞물리니까 2022년도에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을 했고,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있죠. 근데 경기는 또 생각보다 괜찮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경기가 중요한데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가 또 나왔거든요. 이게 네. 13%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나 이런 이제 업종들의 수출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출이 살아나니까 경기는 좋아지는데 금리는 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2년과 지금과는 정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2,600까지 힘을 내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금리가 안정화되면요, 낮아지면 개인들은 일단 예금보다는 또 주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탁금이 는 것도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고, 네. 또 그리고 이렇게 증시가 오를 때는 주도 업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뭐래도 AI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 AI라는 큰 줄기가 시장을 잘 메꾸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어쨌든 좀 되게 견조하게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금리 인하를 이제 지난주에 선언했던 파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연준 위원들이 좀 진화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그럼 금리 인하의 제동이 걸릴까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만 봤을 때는 별로 시장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좀 발언을 했으면 옛날 같으면 금리 인하 이제 안 하려나? 이제 걱정이 되면 증시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증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파월 의장이 일단 불을 질러놨어요. 불을 질러놨는데 뒤늦게 그 밑에 있는 이제 위원들이 좀 약간 불을 좀 끄고 다니죠. 그러니까 너무 금리 인하 세게 발언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 정도 의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좀 진땀 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예상보다 너무 세니까 더. 그래서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로의 전환은 뭐 당신이 한 얘기도 아니고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도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금 이걸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애써 진화를 했지만 시장은 별 신경 안 쓰고 있고, 그다음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인플레 목표치 2%갈 때까지는 여전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 좀 집중한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같아요. 금리 인하 하는 거는 맞는 게
점도표를 이미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3번 인하한다라고 자기네들이 이미 찍어놨어요. 네. 찍어놨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시장이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6번 한다 막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앞서가면 이 연준 위원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시장이 너무 흥분하면 또 약간 꺾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캄다운. 제 생각이 좀 의도적으로 지금 좀 이런 발언을 하는데 다만 시장이 더 똑똑합니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를 흔들리지 않아요? 별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 지금 시장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BOJ도 관심사였는데 결국 통화 정책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언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나 금리를 올려서 그게 좀 비정상인데 이제 반대로 정상화한다고 선언을 한 건데 그쵸. 일본은 너무 낮은 게 또 문제잖아요. 마이너스 금리예요, 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언제 이제 금리를 올릴 거냐죠. 그래서 이제 둘 다 피벗이죠.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똑같은데, 근데 일본 BOJ는 아직은 피벗 선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우에다 총리가 약간 뭔가 발언 수위를 좀 보니까 그 뭔가 좀 바꾸려는 듯한 좀 약간 뉘앙스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막상 BOJ 열렸을 때는 별 발언을 안 했고 연말부터 내년에 걸쳐 한층 더 도전적인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나도 좀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지켜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지금 급하게 할 건 아닌 것 같다.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좀 뉘앙스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예측하기로는 어쨌든 금리나 이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결국 내년에 끝날 것 같다. 근데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고 내년 한 4월 정도로 보더라고요. 내년 왜냐하면 4월? 내년 4월에 일본은 보통 춘투라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올해도 올렸거든요, 한번. 근데 아마 내년 4월에도 춘투를 해서 임금 협상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게 결국엔 물가를 올릴 거 아니에요.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러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일본 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로 갔던 건 너무 물가가 낮아서거든요. 근데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면 굳이 마이너스 금리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 한 2분기 초 정도에는 이 일본이 결국 요 임금 협상을 좀 보고 나서 금리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좀 폐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속도가 좀 늦어진 건 맞지만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바뀌는 건 좀 방향성 자체는 그것도? 결국 얼마 남진 않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엔화는 내년에 좀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들이 내년 전망을 하잖아요. 지금 벌써 올해가 뭐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근데 내년에 3,000포인트를 돌파할 거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이게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이게 항상 뭐 올라갈 때 어디 돌파한다 그러면 좋았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10월 달에 증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 지수가 2,500에서 2,270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그때 무슨 얘기 나왔냐? 2,000 깨진다. 근데 반대가 됐죠. 그러게요. 정반대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증권사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분들은 되게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요. 그때그때 지표를 보시고. 근데 이상하게 올라갈 때 더 센 얘기가 나오면 반대로 꺾이고 이게 항상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3,000포인트 돌파한다고 이제 보는 의견은 뭐냐면 FMC에서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반등세가 내년 1분기 초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내년 3월에 공식적으로 아마 인하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인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호재거든요. 그래서 2분기부터 다시 상승을 해서 뭐 3,000을 어쨌든 한 번은 좀 넘어설 걸로 전망을 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극과 극인 게 코스피 내년 저점을 1,900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그러게요. 여기서는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 같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고금리 기조는 끝났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전망이라는 건 항상 또 수정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권사들의 전망치가 좀 약간 극과 극으로 갈려 있는데 지금은 좀 강세론이 좀 약간 우위에 있는 건 좀 사실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지수 고점을 2,700에서 800으로 보는 데가 좀 많고요. 저점은 2,200 정도. 여기가 이제 증권사들의 대체적인 그런 분위기인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000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조건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보통 이렇게 플러스 나면은
이 자산 가치 1배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이제 자산 가치 1배를 우리가 PBR 1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PBR 1배가 얼마냐면 2,750 정도 돼요. 근데 수출이 지금 플러스 났잖아요. 네. 그럼 2,750에서 2,800은 뭐 이거 가는 거는 맞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근데 네. 3,000을 가려면 더 높은 성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에 증권사에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해요. 근데 사실 너무 낙관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정이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걸 달성을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내년 3천의 돌파 여부는 기업들이 얼마나 우리 예상보다 돈을 많이 벌어주느냐. 잘해주느냐. 예.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불가능한 건 아닌데 다만 지금은 또 너무 낙관론이 또 이렇게 팽배하니까 약간 그 점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를 하고 예. 계시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언급하셨던 그 홍해 운송 중단 사태, 이거는 이제 물류 대란 조짐도 보인다. 근데 그럼 경제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이게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아마 2년 전에 그 수에즈 운하의 그 대만의 에버그린호가 엎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운임 지수가 말도 못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요. 모두가 고통받았죠, 사실. 이 뭐 각종 비용들이 다 올라가니까 그로 인해서 뭐 금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많이들 걱정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도 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되고 많은 이 해운사들이 이제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일단 운임이 올라가는 데다가 한 10일 정도 더 오래 걸리고요. 거기다 해상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각종 비용이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게 장기화된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블룸버그에서 하나 이제 기사가 나온 건 뭐냐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100만 달러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들긴 들 거래요.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 좀 넘잖아요. 근데 이 공격 시작 전과 비교해서 최근 6주간 상하이에서 그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가는 그 운임이 물론 오르긴 올랐습니다. 44% 네. 올랐는데 그때 아까 제가 2021년도에 에버그린호가 자초됐을 때 그때 운임은요 2019년보다 10배나 올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44% 오르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이게 금방 지나되면 또 다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막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근데 관건은 미국이 주도하는 그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라는 게 이제 이걸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선들을 좀 보호해가지고 잘 통과할 수 있게 이게 공격을 하더라도 네. 미군이나 다국적.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작이 돼서 잘 보호가 된다면 예멘 반군도 좀 약간 물러서겠죠. 그래서 이 작전 여하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관건은 이겁니다. 이 사건 자체, 그러니까 이 지금 공격하는 이게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좋은데 그렇죠. 만약에 정말 장기화되면 당연히 경제나 증시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화 여부인데 이거는 저는 미국의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작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 뉴스들은 계속 좀 체크를 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이슈로 한 가지 짚어주셨던 게 대주주 양도세 한도 상향. 이게 그러니까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네. 그 상향을 했으니까 그러면 연말마다 늘 반복되던 그런 개인들의 매도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네. 원래 이 대주주가 옛날엔 100억이었어요. 100억에서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10억까지 낮아진 건데. 네. 그러니까 10억 갖고 있는 개인 주주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연말만 되면 나는 이제 대주주가 되기 싫으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항상 좀 홍역을 앓았는데 다만 이번에는 뭐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다 아주 한 번씩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양도세 한도를 10억 원에서 50억으로 그러니까 한 종목에 50억 갖고 계신 분들만 이제 대주주예요. 그 밑에 갖고 계시면 이제 진짜 대주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분들의 비중은 높진 않으니까 매물 부담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좀 아쉬웠던 게 너무 늦게 결정됐어요. 지금 이제 연말 다 돼가지고 그렇죠. 개인들 마음을 좀 졸이게 했는데 네. 어쨌든 다행히 잘 결정은 됐지만 다만 이제 요거 혹시 5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 내가 뭐 50억이나 60억 갖고 있는데 한 종목을. 네, 근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실 게 12월 26일 종가까지가 대주주 이게 결정 날이거든요. 12월 그러니까 폐장일이 28일인데 일단 기준일은 26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종가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 있죠. 그거랑 근데 주가 내가 그렇죠. 주식 수하고 주가를 곱하면 내 맞아요. 평가액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가는 기준일이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복잡한데요? 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수는 26일 기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랑 종가가 28일 기준이에요. 주수는 26일 예. 기준인데 종가는 28일 기준이니까 28일이 맨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럼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예. 해놔야겠네요. 그래서 그걸 곱해서 그쵸. 50억이 넘으면 안 되면 되니까. 대주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28일에 주가가 갑자기 급변을 해버리면 내가 26일 날 48억으로 맞춰놨어요. 예를 들면. 근데 갑자기 주가 올라버렸어요. 그럼 대주주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건 좀 참고해 주시고 네, 어쨌든 중요한 부분. 저는 이거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연말마다 나오는 이제 이런 현상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 개인들 또 매수한 종목 또 상승한 업종 정리해 주시죠.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이 상승한 업종 가운데서 좋은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목하시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네, 이번 주에 좀 이제 올랐던 기업 중에서는 좀 눈에 가장 띄는 게 역시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가 정말 돈을 그렇게 잘 벌었는데도 주가가 안 가가지고 주주분들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정말 이번 주에는 힘을 좀 내줘서 급등을 했는데 근데 자동차 뭐 물론 이제 기아나 현대도 좋지만 확실히 자동차 그 부품사들 중소형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데 이게 뭐 한 주 올랐다고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강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또 네. 최근에 엔화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주들 흐름이 좋을 것 같아서 부품주들 한 번 더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바이오주들 분위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바이오 시밀러 이제 바이오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복제한 제품이죠.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좋았는데 보통 항상 연말 연초에 바이오주들이 항상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이오 시밀러도 보시고 네. 마지막으로 그 임플란트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임플란트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하반기에 되게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수출 데이터 보니까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임플란트 업종까지 해서 한 요 3개 업종은 다음 주도 주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인 여미사님께서 직접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내용 살펴보죠. 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이제 발간한 자료인데 내년 전망이에요. 2024년 주식, 채권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주식 부분만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은 디스인플레이션 대잔치다. 그러니까 뭐냐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낮아지는 건데 확실히 물가가 낮아지는 것 같다.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물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별로 의심 안 해도 될 것 같다. 안정화될 것 같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사실 그 엄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도 좀 약간 둔화되고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경기도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애매모호하고 근데 유가는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뜨거우면 또 우리가 물가 걱정하잖아요. 물가 오를까 봐. 근데 경기도 애매하다 보니까 물가 걱정을 지금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좀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다만 경기는 솔직히 좀 모르겠다.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 상반기엔 좀 경기가 내려갈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나 또 물가가 좀 내려가면 연착륙이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뭐 진짜 경기 침체를 안 가리란 보장은 못 하겠다. 그래서 약간 경기 쪽에 대해서는 좀 헷갈린다라는 식으로 좀 이제 일단 좀 적혀 있는데 어쨌든 기준금리는 물가를 보면 내려도 되지만 지금 현재까지 경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를 보면 안 내려도 되긴 하는데 또 내년에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예,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도 연준 위원들이 불 끄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 시장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 별 반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예, 그래서 결국 어차피 금리 인하 하는 건 맞으니까. 예, 그래서 그 자체로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지수가 막 이렇게 오른다, 뭐 내린다 이거보다도 여기서 보는 거는 그냥 지수가 위아래로 오르락하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 내가 어떤 업종이나 어떤 기업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과 종목의 업종에 주목하자는 얘기고, 비슷한 시기로 2015년 상반기가 이거랑 비슷했거든요. 그때 지수가 갇혀 있었는데 2015년. 정말 종목들은 화려했어요. 진짜 저도 기억나는 게 당시에 뭐 화장품 회사라든가 음식료, 바이오 기업들이요. 지수는 갇혀 있는데 막 몇 배씩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이 내년 상반기에 좀 펼쳐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좀 다이나믹하겠는데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지수보다 종목장.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장세예요, 이게. 예,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는 뭐 걱정이나 너무 흥분보다 어떤 걸 투자할지 좀 고민을 해보자. 즐거운 고민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1분기에 코스피는 2,400에서 한 2,700 정도 네. 왔다 갔다 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네. 내년 1분기는 미국 경기 하강 우려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어갈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어쨌든 하락하는 그 종목 장세가 펼쳐지니까 1분기에는 인터넷이나 바이오 쪽이 금리 떨어지면 좋거든요. 이쪽을 좀 선호해 주셨고, 네. 2분기에는 아마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유동성 장세가 열리게 되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3분기는 이제 대선 앞두고 있죠. 미국이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트럼프가 될지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될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좀 시장이 눈치 보는 좀 조정 장세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누가 됐건 간에 분명히 누군가는 수혜주가 나오거든요. 피해주도 있겠지만. 그래서 차기 대통령 정책 수혜주가 랠리를 보일 것 같다. 네. 그리고 경기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내년 4분기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함께 가는, 사실 반도체 2차전지 함께 가잖아요. 증시 급등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두 업종이 시가총이 제일 커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럼 증시가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내년 4분기에 만약 이대로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좀 적어주셨으니까 한번 4분기. 투자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내일 다시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기대해 주세요. 드디어 52주 신고가 경신했잖아요. 네. 이 상승세 계속 될까요? 아니 이게 될까요가 아니라 돼야 됩니다. 이거 일단 주가 상승폭이 하이닉스보다 좀 미진한 것도 이제 추격을 하겠죠. 약간 이제 그